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결함을 숨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비난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비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남을 비난했던 순간보다 남에게 비난받았던 순간이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도 그런가요? 예전에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던 기억보다 누군가로부터 날카로운 말을 들었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나요?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나요? 얼굴이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억울함에 목이 메었나요? 비난받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일도, 20년 전의 일도, 어떤 때는 어린 시절의 일조차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목소리 톤이었는지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기억이 있나요? 오래전에 들었던 비난의 말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던 순간은 어떤가요? 그 기억은 왜 흐릿한 걸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줬던 순간보다 남에게 상처를 받았던 순간을 더 잘 기억할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다툰 후 상대방이 했던 말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정작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공격은 크게 기억하지만 내가 한 공격은 작게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깊게 느끼지만 내가 준 상처는 얕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로 당당했나요? 아니면 당당한 척하고 있었나요?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느낍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로움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나요? 혹시 당신도 이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서 잠시 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과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나요? 왜냐하면 사과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 그 불편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아주 잘 봅니다. 너무나 잘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보다 더 잘 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시간관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족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교통이 막혔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다고,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그랬다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상대방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내가 바빠서 집중할 수 없었다고,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남의 잘못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탓으로 돌리고 내 잘못은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릴까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결함을 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특별히 어리석은 누군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비난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언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나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분노였나요? 실망이었나요? 아니면 정의로운 분함이었나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혹시 불안하지 않았나요? 혹시 초조하지 않았나요? 혹시 두렵지 않았나요? 비난이라는 행위는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도 크고 태도도 단호하고 논리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남의 잘못을 찾습니다. 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남의 결함을 들춰냅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바뀌어야 하는 건 저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그때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 생각이 당신을 편하게 해주었나요? 아니면 더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비난은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내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으니까요.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가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결이 아닙니다. 단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남을 비난해도 내 안의 결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서 잠시는 후련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그대로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비난합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한번 비난하고 나니 계속 비난하게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는데 점점 더 큰 비난이 되어갔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멀어집니다. 상대방과도 멀어지고 진실과도 멀어지고 나 자신과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비난의 본질입니다. 비난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을 만듭니다.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만듭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체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비난할까요? 왜 우리는 남의 잘못이 그렇게 잘 보일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찾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나를 위협하는 것을 재빨리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밖에서 찾아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환경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을 봅니다. 남을 봅니다. 남의 잘못을 봅니다. 그것이 훨씬 편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내 문제를 직시하는 것보다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나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나이 든 얼굴을 봅니까? 피곤한 눈을 봅니까? 늘어진 살을 봅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을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남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그 비난 뒤에 내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내가 사실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게으름이 눈에 거슬렸던 순간 혹시 당신 자신도 게으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편하게 쉬는 사람이 보면 화가 났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이 화가 났던 순간 혹시 당신 자신도 이기적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억울함이 있지는 않았나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을 보면 속이 상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무책임함에 분노했던 순간, 혹시 당신 자신도 책임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았나요?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남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경험입니다. 당신의 기억입니다. 당신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정말 그것이 순수하게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당신 자신의 어떤 불편함이 섞여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정의감, 분노, 실망, 배신감. 그 감정들은 진짜였나요? 아니면 그 밑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나요? 혹시 두려움은 없었나요? 혹시 불안은 없었나요? 혹시 외로움은 없었나요? 우리는 강한 감정 뒤에 약한 감정을 숨깁니다. 분노 뒤에 상처를 숨기고, 비난 뒤에 두려움을 숨기고, 정의감 뒤에 불안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나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었나요? 아니면 울면 안 된다고 배웠나요?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 있었나요? 아니면 참아야 한다고 배웠나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나요? 아니면 강해야 한다고 배웠나요?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는 감정을 숨기는 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도 그랬나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강하게 비난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가면을 씁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확신하는 척 합니다. 비난도 그런 가면 중 하나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가면, 나는 괜찮고 너는 문제가 있다는 가면, 나는 완벽하고 너는 부족하다는 가면. 하지만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어떤가요? 그곳에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대신 남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 그때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이 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위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려서 얻은 우월감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서 잠시 동안은 기분이 나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불안입니다. 남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두려움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결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 결함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밖을 봅니다. 남을 봅니다. 남의 잘못을 찾습니다. 그것이 훨씬 편하니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밖을 보고 있나요? 안을 보고 있나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잘못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마주하기 싫어하고 있나?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이 우리가 가장 마주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밖으로만 질문을 던졌나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쉽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어차피 다른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은 다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어렵습니다. 답을 찾아야 하니까요. 나 자신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합니다. 당신도 피하고 있나요? 디나는 그런 도피의 한 방법입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대신 남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비난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안절입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진짜 질문은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연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비난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분리가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질문은 어디서 나왔나요? 호기심에서? 아니면 확신에서? 이해에서? 아니면 판단에서? 연결해서? 아니면 분리해서?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질문을 던진 게 언제였나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입장이 궁금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 말입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아니면 대부분 비난의 형태를 한 질문이었나요? 우리는 질문의 형태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덜 공격적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비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하다고 믿기니까요. 우리는 옳다고 믿으니까요. 그때 당신도 그랬나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확신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완전히 옳지는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반만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전혀 옳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100% 옳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볼까요? 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이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괜찮다고, 내가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순간 말입니다. 왜 그랬나요? 자존심 때문이었나요? 체면 때문이었나요?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그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비난하는 사람, 아니면 이해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아니면 공감하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 아니면 가까워지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가슴이 두근거렸나요? 목소리가 커졌나요? 얼굴이 뜨거워졌나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힘이 센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사실은 약하다고 느꼈나요? 강하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사실은 불안했나요? 당당하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사실은 초조했나요?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도 크고 태도도 확고하고 논리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속은 어떤가요? 정말 평화로웠나요? 정말 안정되어 있었나요? 정말 고요했나요? 아니면 뭔가 불편했나요? 뭔가 떨렸나요? 뭔가 흔들렸나요?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은 긴장합니다. 경계합니다.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격당할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공격했나요? 상대방? 아니면 당신 자신? 혹시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안의 불편한 진실로부터, 내 안의 두려운 감정으로부터,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부터 말입니다. 비난은 방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려는 걸까요? 상처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서 정말로 안전해졌나요? 정말로 보호받는다고 느꼈나요? 정말로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더 긴장했나요? 더 경계했나요? 더 불안해졌나요? 비난은 순간적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를 밖으로 돌리면 잠시 동안은 내가 안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안전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진짜 안전은 방어에서 오지 않습니다. 수용에서 옵니다. 진짜 안전은 숨기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비난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나요?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비판했습니다. 더 날카롭게, 더 자주.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자존감이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관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지키려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비난으로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신뢰를 잃어버린 적은 없나요? 비난으로 오름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적은 없나요? 비난으로 완벽함을 지키려다가 연결을 잃어버린 적은 없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난으로 지키는 것과 이해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공격으로 지키는 것과 소통으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분리로 지키는 것과 연결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작게 만들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당한가요? 아니면 경직되어 있나요? 태난한가요? 아니면 긴장되어 있나요? 여유로운가요? 아니면 조급한가요? 비난하는 순간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인가요?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인가요?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온 모습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을, 때로는 나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을 더 자주 보이는가입니다. 어떤 모습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매일 조금씩 비난이 익숙해지고 있나요? 예전에는 한 번씩 비난했는데 이제는 자주 비난하게 되나요? 예전에는 비난하고 나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예전에는 비난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편해졌나요?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요? 우리는 천천히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합니다. 한 번의 비난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난은 다릅니다. 반복되는 비난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습관을 만들고 있나요? 비난의 습관? 아니면 이해의 습관? 판단의 습관? 아니면 공감의 습관? 멀어지는 습관? 아니면 가까워지는 습관? 이것은 작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삶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내일도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도 비난한다면
모레도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도 비난한다면 비난은 당신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나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자주 비난하나요? 자주 판단하나요? 자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끌릴까요?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선택을 돌아보세요. 비난은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당신은 내 결함을 마주하는 것과 남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편한가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편한가요? 내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편한가요?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남의 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편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이 항상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편한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옳은 길을 가고 있나요?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는 길을 가고 있나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리를 맴도는 길을 가고 있나요?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 결함을 마주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 결함을 인정할 때만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만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약함을 마주할 때만 그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결함만 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을 향한 손가락질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나요?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기 시작할 것인가? 계속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공감하기 시작할 것인가? 계속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어제는, 그저께는, 지난주는 당신의 선택들을 돌아보세요. 그것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나요? 비난의 패턴, 아니면 이해의 패턴. 당신은 앞으로도 이 패턴을 유지하고 싶나요? 아니면 바꾸고 싶나요?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쉬웠다면 이미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바꾸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현재 방식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당신의 현재 방식이 당신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나요? 당신의 현재 방식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외롭다면,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만약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비난하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멈출 수 있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일은? 모레는? 다음 주는? 한 번에 영원히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 큰 목표입니다. 대신 오늘 하루만 멈춰보세요. 오늘 하루만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판단하는 대신 공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멀어지는 대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선택하세요. 또 하루를 비난 없이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오늘은 누가 또 날 화나게 할까?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오늘은 누구를 이해해볼까? 이런 마음인가요? 당신의 첫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만듭니다. 비만을 예상하며 시작하는 하루와 이해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하루를 원하나요?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먼저 보나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노력을 보나요? 그 사람의 실수를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시도를 보나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나요?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떤가요? 피곤해서 짜증부터 나나요? 아니면 만나서 반가운가요? 오늘 하루 가족이 한 잘못을 떠올리나요? 아니면 가족이 베푼 작은 배려를 떠올리나요? 가족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말하고 싶나요? 아니면 무엇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나요? 가족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비난하는 사람, 아니면 격려하는 사람. 친구와 통화할 때 당신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누군가에 대한 불평? 아니면 감사한 일? 오늘 있었던 짜증나는 일? 아니면 기쁜 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대화 주제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을 하나요? 나는 왜 항상 실수하지? 이런 말을 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말을 하나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가혹하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도 가혹할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난의 악순환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다시 나를 비난하는 순환입니다. 이 순환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움츠러듭니다. 점점 고립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환 속에 있나요? 아니면 벗어나고 있나요? 벗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추는 것부터, 아니면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는 것부터. 사실 둘 다입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당신은 남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남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실수를 용서할 때 당신은 남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나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완벽하지 않은 당신을, 때로 실수하는 당신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비난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대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왜 항상 실수하지? 대신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대신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비난? 아니면 이해? 판단?
아니면 공감, 멀어짐? 아니면 가까워짐?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10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나요? 20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비난하던 사람, 아니면 이해했던 사람, 판단하던 사람, 아니면 공감했던 사람, 멀어졌던 사람, 아니면 가까웠던 사람.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한 첫걸음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지? 이 질문들이 당신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비난으로 나아가는 대신 이해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비난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아니,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립니다. 진짜 당신이, 비난 뒤에 숨어있던 진짜 당신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도 궁금하지 않나요? 비난을 내려놓은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판단을 내려놓은 당신은 어떤 느낌일까요? 머리를 내려놓은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만을 내려놓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갇히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난을 멈춘다는 것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위험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무기를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언제나 긴장 상태입니다. 언제나 전투 모드입니다. 언제나 적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가요? 당신은 지금 피곤하지 않나요? 늘 경계하고, 늘 방어하고, 늘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요? 비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피곤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비난을 내려놓았을 때의 가벼움을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순간의 해방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비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더 넓게 만듭니다. 더 깊게 만듭니다.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비난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내려놓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커지고 있나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비난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공감을, 거리 대신 연결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왜 우리는 남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나는지, 왜 어떤 생각은 통제하기 어려운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사라는 메커니즘입니다. 투사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투사란
내 안에 무언가를 밖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프로젝터가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듯이 우리는 우리 안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비춥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보였던 순간, 혹시 그때 당신도 이기적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가 게으르게 보였던 순간, 혹시 그때 당신도 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불성실하게 보였던 순간, 혹시 그때 당신도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투사입니다. 우림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불편한 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마주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저 사람이 이기적이지. 나는 게으르지 않아. 저 사람이 게으르지. 나는 불성실하지 않아. 저 사람이 불성실하지. 이렇게 말하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나요? 방어기제는 의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야지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방어기제는 언제 작동하나요? 어떤 순간에 당신은 자동으로 남을 비난하게 되나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당신은 반사적으로 밖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나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 작동 방식에 끌려갈 뿐입니다. 방어기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실수하면 혼났습니다.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족하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변명하는 법, 핑계대는 법, 남 탓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 반응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되었을까요?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나요? 어린 시절? 청소년기?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반응은 선택일까요? 습관일까요? 처음에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남을 탓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비난은 지금 선택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투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남에게서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남에게서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것을 남에게서 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유로움에 화가 난다면 혹시 당신도 자유롭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솔직함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혹시 당신도 솔직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편안함에 짜증이 난다면 혹시 당신도 편안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억압을, 우리의 불만족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비난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비난 속에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나요? 투사와 방어기제 외에도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지편향입니다. 인지편향이란 생각의 편향, 사고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확증편향입니다. 확증편향이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당신은 역시 그렇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였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나쁜 면도 좋게 보입니다.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이미 가진 믿음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설령 그것이 틀렸다 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확증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믿음? 세상은 불공평해 라는 믿음? 나는 부족해 라는 믿음? 이 믿음들은 어디서 왔나요?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요? 확증 편향은 비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비난하면 우리는 그 비난을 정당화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언제나 우리 비난을 확인해 주는 것들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비난한 후 그 비난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한 경험 말입니다. 또 다른 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귀인 오류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남의 행동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행동을 볼 때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으면 저 친구는 시간관념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에 늦으면 교통이 막혔어, 급한 일이 생겼어 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저 사람은 불성실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상황이 복잡했어, 정보가 부족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 귀인 오류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경험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은 잘 알지만 남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왜 늦었는지 압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압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압니다. 하지만 남이 왜 늦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겪은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남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도 나처럼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편향은 언제부터 당신의 생각 구조가 되었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나요? 기본 귀인 오류는 우리의 비난을 더 쉽게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비난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의 성격이 그래. 저 사람은 안 변해. 하지만 내 잘못은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변명하기 쉽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다음엔 달라질 거야.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본질적 문제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상황적 이유를 부여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의 이런 작동 방식은 뇌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편도체는 아주 빠르게 작동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나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 실제 위협과 상상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구가 나를 비판하면 편도체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편도체는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어하거나 공격합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편도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작동하면 뇌의 다른 부분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은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안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반응합니다.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나중에 진정하고 나서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 순간에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후회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먼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먼저 비난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먼저 판단하고 나중에 이해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에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나요?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기다릴 수 있나요? 비만하고 싶을 때 바로 비난하지 않고 숨을 고를 수 있나요? 이것이 자아 보호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다른 의견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공격으로 느낍니다. 누군가의 비판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파괴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하게 방어합니다. 과도하게 공격합니다. 과도하게 비난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상황에 적절한가요? 아니면 과도한가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였나?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당신은 나중에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뇌의 자아 보호 시스템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실제 위협이 많았습니다. 맹수, 적대적인 부족, 자연재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때는 빠른 반응이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이 도망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맹수는 없습니다. 적대적인 부족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의 비판을 맹수의 공격처럼 느낍니다. 누군가의 거절을 부족에서의 추방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위협에 반응하고 있나요? 실제 위협인가요? 아니면 상상의 위협인가요? 당신의 생존이 정말 위협받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이 위협받고 있나요? 편도체와 전두엽의 균형은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편도체가 지배하면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전두엽이 개입하면 우리는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이 지배하고 있나요? 편도체? 아니면 전두엽? 감정? 아니면 이성, 충동? 아니면 신중함? 비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는 안도감을 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아. 저 사람에게 있어. 이 생각은 편안함을 줍니다. 나는 괜찮고 남이 문제라는 것은 안심이 됩니다. 또한 우월감을 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이 생각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그리고 통제감을 줍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 생각은 힘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도 비난할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안도감, 우월감, 통제감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느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느낌이 찾아옵니다. 불편함, 죄책감, 외로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난은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쁠까요? 그것은 비난이 연결을 끊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나와 남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좋고 너는 나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어. 이 벽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벽은 나를 가두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벽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전한가요? 아니면 외로운가요? 보호받는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갇혔다고 느끼나요? 비난을 반복하면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벽 안에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비난하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판단하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됩니다. 당신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나요? 아니면 조심스러워하나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만남이 조금 뜸해집니다. 대화가 조금 짧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듭니다. 전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만남이 거의 사라집니다. 대화가 거의 끊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이 원래 이렇게 차가운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당신의 외로움이 혹시 당신의 비난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난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결국 나를 낮춥니다. 우리는 안전하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결국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비난은 순간적으로는 이익을 줍니다. 안도감, 우월감,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만듭니다. 신뢰 상실, 관계 단절, 고립을 만듭니다. 우리 뇌는 단기적 이익에 민감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 손실을 무시하고 단기적 이익을 선택합니다. 비난이 바로 그런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단기적 이익을 위한 선택, 아니면 장기적 이익을 위한 선택, 순간의 안도감을 위한 선택, 아니면 지속적인 연결을 위한 선택.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작동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지 편행이 작동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비난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당신의 판단은 의식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적인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내 편도체가 작동하고 있나? 지금 내가 방어하고 있나? 지금 내가 투사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나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나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마음에 대한 마음입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당신의 반응 패턴을 알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비난하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리석음은 바로 이 무지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 우리 자신의 반응을 모르는 것, 우리 자신의 결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압니다. 자신의 결함을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투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우리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 뇌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반응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적 선택의 주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예로 살고 싶나요? 아니면 주임으로 살고 싶나요? 당신의 마음에 끌려가고 싶나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이끌고 싶나요?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음에 비난하고 싶어질 때 멈추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것은 편도체의 반응인가? 아니면 전두엽의 판단인가? 이것은 방어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이것은 투서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호기심을, 공격 대신 연결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결함을 숨기는 대신 마주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방어 기제를 모르는 채 작동시키는 대신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비난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방어의 패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자동 반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의 뇌를 이해하고, 당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이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비난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인류가 말을 시작한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부터였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비난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문화에, 모든 사회에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비난했습니다. 중세의 성직자들도 비난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비난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리고 무엇이 같나요? 당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비난이 어떻게 변화해왔다고 생각하나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체면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 체면을 구긴다. 체면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체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들 앞에서의 나, 사회 속에서의 나, 세상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많은 것을 감췄습니다.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상하면 비난했습니다.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의 체면을 깎아내렸습니다.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것은 비난의 정당화였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을 지킨다. 자존감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 느끼는 나의 가치,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상하면 비난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상했어. 이것도 비난의 정당화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은 정당해 보입니다. 체면과 자존감, 이 둘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밖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안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시선이고 하나는 나의 느낌입니다. 하나는 집단의 가치이고 하나는 개인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둘 다 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둘 다 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둘 다 나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남을 비난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비난을 정당화하나요? 체면으로? 자존감으로?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언어가 달라져도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같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이미지, 나의 가치, 나의 존엄성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남을 낮춤으로써 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남의 결함을 드러냄으로써 내 결함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거든 스스로 돌아보아라.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보이나 제 잘못은 보기 어렵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살피라고. 남의 결함이 아니라 내 결함을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왜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할까요? 왜 2000년 전의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방어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신의 비난도 결국 이 욕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비난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한 번의 비난, 한마디의 날카로운 말이 관계에 작은 금을 만듭니다. 그 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금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반복되면 금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 금은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균열은 단절이 됩니다. 당신의 관계에도 이런 금이 있나요? 언제부터 생긴 금인가요?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잘못하면 꾸짖고, 부족하면 지적하고, 실수하면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방문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외로웠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모른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밀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비난합니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사랑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공격으로 느낄까요? 예료로 느낄까요? 아니면 부담으로 느낄까요? 관심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통제로 느낄까요?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결입니다. 이해입니다. 수용입니다. 비난은 이 모든 것의 반대입니다. 비난은 분리입니다. 판단입니다. 거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연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리하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판단하고 있나요? 수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나요? 관계는 비난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끌림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다친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열려 있나요? 아니면 닫혀 있나요? 가벼운가요? 아니면 무거운가요?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이것을 인생 전체로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이 순간의 비난이 10년 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20년 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는 보통 짧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길입니다. 관계는 오래갑니다. 지금의 작은 비난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반절이 됩니다. 지금의 작은 판단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큰 후회가 됩니다. 당신은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나요?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나이를 먹는 것? 경험을 쌓는 것? 지혜를 얻는 것?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빛뿐만 아니라 내 그림자를 아는 것입니다. 내 강점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 추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만 봅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나은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결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결함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도 불완전하고 남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성숙했나요? 당신은 당신의 결함을 아나요? 그리고 인정하나요? 남의 결함보다
내 결함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결함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결함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눈을 안으로 돌려야 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결함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동양의 고전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무슨 뜻일까요?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소인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군자는 변화를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소인은 변화를 남에게 요구합니다. 군자는 책임을 자신이 집니다. 소인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먼저 어디를 보나요? 안을 보나요? 아니면 밖을 보나요? 서양의 고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작은 것입니다. 들보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작은 결함은 쉽게 봅니다. 하지만 내 큰 결함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선의 방향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티는 잘 보이지만 내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비춰줄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찰입니다. 자기 관찰입니다.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비춰줄 거울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거울을 보나요? 비난은 보편적인 인간 심리입니다. 모든 문화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도, 아시아의 마을도, 유럽의 도시도, 아메리카의 나라도 모두 비난을 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비난의 본질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난은 이렇게 보편적일까요? 그것은 비난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와 말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지하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비난은 그 방어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어긴 사람을 비난합니다. 비난은 그 경계 설정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춥니다. 비난은 그 비교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노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두려움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난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비난에 빠지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바람직한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 차이를 알고 있나요? 당신은 자연스러운 충동과 바람직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나요? 인류의 역사는 이 구분을 배워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때리고, 두려우면 도망가고, 배고프면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배웠습니다. 본능을 조절하는 법을, 충동을 다스리는 법을, 욕구를 관리하는 법을 말입니다. 그것이 문명입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싶은 충동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동대로 사나요? 아니면 선택하며 사나요? 조금 더 멀리서 본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결함을 숨긴다. 이것은 단순히 비난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장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에 관한 말입니다. 이것은 자유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것인가에 관한 말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당신에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성공, 이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내면의 평화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나 자신과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비난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비난은 분열을 만듭니다. 나와 남 사이의 분열을, 그리고 나 자신 안의 분열을 말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할 때 나는 나 자신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하는 비난이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만듭니다. 당신은 평화로운가요?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가요? 아니면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늘 전투 모드인가요? 세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도 실수한다는 것을, 자신도 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겸손한가요? 당신은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나요?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겸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단지 깨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위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나요? 당신은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나요? 당신은 당신의 결함을 인정하나요? 이것을 인생 전체로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이 순간의 비난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평생의 평화가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의 우월감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의 정당함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종종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희생합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행복을 포기합니다. 작은 승리를 위해 큰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작은 것? 아니면 큰 것? 순간? 아니면 영원? 중리? 아니면 평화?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숨기는 사람? 아니면 마주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아니면 이해하는 사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답은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나요? 매일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인생의 끝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비난했던 사람, 아니면 이해했던 사람, 판단했던 사람, 아니면 공감했던 사람, 멀어졌던 사람, 아니면 연결했던 사람.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봅시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난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비난하는지, 비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앗아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나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빨리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아침, 혹은 어제, 혹은 그저께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나요? 그 감정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분노 아래에는 혹시 상처가 있었나요? 판단 아래에는 혹시 불안이 있었나요? 비난 아래에는 혹시 두려움이 있었나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을 숨깁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감춥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것도 조용히 물어볼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부족하면 버림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결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완벽한가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결함이 있어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부족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조언.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쉼입니다. 비난으로부터의 쉼, 판단으로부터의 쉼, 경쟁으로부터의 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 대한 가혹함으로부터의 쉼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쉬나요? 진짜 쉼, 마음의 쉼을 말입니다. 비난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 달리던 것을 멈추는 것, 계속 싸우던 것을 멈추는 것, 계속 방어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틀려도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도록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도록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배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싶나? 비난 대신 무엇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비난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해가 자랄 것입니다. 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가 말입니다. 아마도 연민이 자랄 것입니다. 남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나에 대한 연민이 말입니다. 아마도 평화가 자랄 것입니다. 남과의 평화, 그리고 나와의 평화가 말입니다. 이것들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가득한 마음에는 이해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판단이 가득한 마음에는 연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나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한 번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을 통해 옵니다. 오늘 한번 멈춰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만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만이라도 판단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나요?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비난을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 왜 당하고만 있어? 왜 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 내가 바보 같은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난을 멈추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처럼 변화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나요? 삶은 길고 변화는 느립니다. 때로는 너무 느려서 변화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은 것만으로도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아본 것만으로도 무언가는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품은 것만으로도 무언가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변화를 재촉하지 마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보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찰의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 기다릴 시간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작은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릴 수 있나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녁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판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다시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때로는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답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비난한다면 나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내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삶에 품고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 답이 올 것입니다. 억지로 찾지 않아도 답은 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숨기는 것보다 마주하는 연습, 비난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연습, 판단하는 것보다 공감하는 연습, 멀어지는 것보다 가까워지는 연습. 이 연습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연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삶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 삶입니다. 도착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삶입니다. 당신은 이 연습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비난과 이해 사이 어디쯤에 있나요? 판단과 공감 사이 어디쯤에 있나요? 거리와 연결 사이 어디쯤에 있나요?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결함을 숨긴다. 이 말은 비난을 금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를 초대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기 자신을 알라고, 자기 자신과 정직하라고 초대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는지,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를 비난했는지,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 질문을 품고 잠드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당신이 느끼지 못할 만큼 작게. 하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완벽함을 향해 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여행자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자입니다. 숨기던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은 멀고 길고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를, 남과의 평화를, 세상과의 평화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난을 멈추려 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마주하려 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하려 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이제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비난도, 판단도, 분석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그냥 있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틀려도 그냥 있으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봅시다. 비난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비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아닐까요? 숨기는 대신 마주하는 것, 피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연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연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싶나요?